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평생을 뼈 빠지게 고생해온 부모가 마지막으로 소박한 꿈을 이루고 싶어 자식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외면당하는 순간입니다. 박영수, 김정란 5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푸드트럭을 몰고 다니며 떡볶이와 오뎅을 팔았습니다. 손은 늘 기름에 절고 허리는 매일 휘어졌지만 그들은 꿋꿋이 버텼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트럭 대신 가게에서 장사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돈을 모두 모아도 2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하나뿐인 아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이젠 트럭 접고 가게에서 장사하고 싶다. 너희 엄마도 힘들어하고 몸도 안 좋고 내가 조금만 보태주면 안 되겠니? 아니, 엄마 아빠가 모은 돈 8천만 원이랑 딱 2천만 원이 부족해서 2천만 원만.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부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저한테 매달리실 거예요? 전 돈 없다니까요! 제 앞가림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트럭이든 가게든 다 똑같잖아요! 돈 있다고 갑자기 성공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만하세요!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제 힘으로 모든 것 다 했고 아빠 도움 받은 적 1도 없어요! 앞으로도 그러려고 제발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의 굳은 얼굴은 말없이 떨렸습니다. 부족했던 건 돈 2천만 원이 아니라 자식의 따뜻한 마음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처럼 항상 로또를 샀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건 고작 5천 원짜리 당첨뿐이었죠. 그 몇 번의 5천 원이 전부인 인생, 허탈한 웃음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내 손에 쥔 종이 한 장이 로또 번호 30억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놨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과연 우리 박영수, 김정란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어떤 사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깨비 사연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박영수, 올해로 55세입니다. 평생을 푸드트럭 하나로 버텨왔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아내 정란이와 함께 트럭을 끌고 시장 골목으로 나가는 게 하루 일과죠.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어도 여름 폭염에 땀범벅이 되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여보, 손이 너무 시워서 젓가락도 제대로 못 잡겠어요. 정란이가 빨간 손을 호호 불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관절염으로 무릎은 쑤시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참아야지.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떡볶이 국물을 젓는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국물 김이 금세 사라져버리죠. 손님 하나 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아저씨, 떡볶이 하나 주세요. 겨우 첫 손님이 왔습니다. 3,000원짜리 떡볶이 하나. 하루 매출이 20만 원 나오면 정말 다행이죠. 여기서 재료비, 기름값, 가스비 빼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게 얼마나 될까요? 정란이는 차가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어묵을 건져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여자는 한 번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란아, 미안해. 제가 나지막이 말하자 정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미안해해요? 우리 같이 선택한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정란이의 눈가의 고인 피로와 체념을.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가 지고 장사를 정리할 때쯤 정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55세.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력도 달리죠. 겨울엔 손발이 얼어 감각이 없고 여름엔 더위에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젠 트럭 말고 제대로 된 가게 하나 차려서 사람답게 장사하고 싶어. 제가 한숨과 함께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손님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가게 말이죠. 가게라. 정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망가지기 전에, 정란이가 더 늙기 전에 뭔가 바꿔야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자. 우리도 이제 실내에서 장사할 자격 있지 않겠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시장 근처 상가 임대료를 찾아봤죠.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 권리금까지 합치면 1억 정도 필요했습니다. 1억이라.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30년간 모은 돈이 겨우 8천만 원이었거든요. 그것도 아들 준호 대학 등록금 내고 생활비 주고 남은 게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평생 이 추위와 더위 속에서 늙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정란이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해봐요. 우리 이대로 살 수는 없어요. 다음 날부터 저희 부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에 있는 돈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정란이와 함께 은행을 돌아다니며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적금, 예금, 현금까지 모두 모아봤죠. 8천만 원 정확히 나왔어요. 30년 동안 피와 땀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들 준호 대학교 보내고 생활비 대주고 그래도 꾸준히 모았던 돈이었죠. 하지만 가게를 차리려면 1억이 필요했습니다. 딱 2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2천만 원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가까우면서도 먼 금액이었습니다. 8천만 원을 모으는데 30년이 걸렸는데 2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죠? 정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그냥 준호한테 한번 부탁해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호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했잖아. 무슨 돈이 있겠어? 하지만 정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부모가 평생 뭘 했는지 알잖아요. 못 도와주겠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준호를 키우기 위해 저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아이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단 한 번도 등록금을 못 낸 적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꼬박꼬박 줬고 용돈도 넉넉하게 줬죠. 그래. 이번만큼은 아들을 믿어보자. 결국 저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준호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어요. 그 아이가 회사에 다닌 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고 월급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어요. 2천만 원이면 그 아이에게는 큰 돈이겠지만 불가능한 액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한테 전화해볼까? 정란이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렸어요. 아니야. 이런 건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지. 며칠 후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야, 아빠다.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나자. 무슨 일이에요, 아빠?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 준호는 주말에 시간을 내준다고 했습니다. 그 며칠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준호가 어떻게 반응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란이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준호가 도와줄까요? 그럼 자식인데 안 도와주겠어? 하지만 내심 걱정이 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현실적이잖아요. 부모의 사업에 투자하는 걸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주말이 되어 준호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더니 준호가 집 근처 음식점을 제안했어요. 아빠, 거기서 얘기해요.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준호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뭔가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차가운 어조였습니다. 벌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빠가 이제 푸드트럭 그만두고 가게를 차리려고 한다. 준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아빠가 나이도 들었고 몸도 안 좋아져서 이제는 실내에서 장사하고 싶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직관적이네요. 벌써 눈치챘나 봅니다. 가게 차리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내가 조금만 보태줄 수 있을까? 얼마요? 2천만 원 정도?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준호가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비웃었어요. 아빠, 언제까지 저한테 매달리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매달린다고요? 30년 동안 저희가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게 매달리는 거라고요? 준호야, 아빠가 매달린다는 게 무슨 뜻이니? 저는 돈 없다니까요. 제 앞가림도 힘들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아빠, 트럭이든 가게든 다 망하는 건 똑같잖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에 뭔가가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망한다고요? 저희가 30년 동안 이 일로 그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게 망하는 일이라고요? 평생 국물이나 팔던 분이 갑자기 가게 한다고 성공할 것 같아요? 국물이나 팔던 분이라. 제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그 아이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국물이나 팔던 일이라고 표현하는군요. 웃기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이런 걸로 찾아오지 마시고 연락 좀 그만요. 저도 진짜 힘들어요. 준호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이 제가 품고 있는 꿈이 웃긴 일이라는 거죠. 저한테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화면만 보고 있더군요. 정란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키운 아들이라고요? 이게 우리 자식이라고요? 준호야, 제가 다시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준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 이제 가봐야 해요. 할 일 있어서. 그리고는 정말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와 5분도 제대로 대화하지 않고 떠나려는 거예요. 잠깐. 준호야, 아빠 얘기 좀 더 들어봐.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못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자기를 낳고 키운 부모의 부탁을 이렇게 차갑게 거절할 수 있나요? 그러면 준호야, 내가 어려울 때는 어쩔 거니? 제가 언제 아빠한테 도움 청한 적 있어요?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제 힘으로 모든 것 다 했고
아빠 도움받은 적 1도 없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해준 게 뭐냐? 등록금, 생활비, 용돈, 그 모든 게 공짜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 준호는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와 정란이만 남겨두고 말이에요.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만 들렸죠.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여보, 정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그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대답을 받는군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희 부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란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한숨만 쉬더군요. 저도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텔레비전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란아, 네. 여보, 우리 준호가 요새 힘든지 많이 예민하네요. 그렇게 생각해야죠,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남인가요? 본인을 낳아준 부모에게, 아무리 그래도 부모에게 대못을 박는 말을 하다니. 정란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어요. 여보, 우리 뭘 잘못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 아이가 원하는 건 다 해줬습니다. 대학교 등록금도 빠뜨린 적 없고 용돈도 넉넉하게 줬죠.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했어요. 우린 지 앞날만 생각했는데 정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의 소원은 내겐 짐일 뿐이구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희의 꿈, 저희의 소원이 준호에게는 그냥 짐일 뿐이었나 봅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준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평생 국물이나 팔던 분이! 웃기지 마세요. 저한테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습니다. 특히 국물이나 팔던 분이라는 표현이 제일 아팠어요. 국물이나 팔던 분이라고요? 그 국물 팔아서 그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말하나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푸드트럭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 생각났어요. 정란아, 우리 정말 가게 포기해야 하나? 여보,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2천만 원이 어디서 나와요? 은행 대출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나이에 푸드트럭 수입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준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안부 인사도 없고 전화도 없었어요. 마치 저희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더군요. 우리 준호가 정말 우리 자식 맞나? 정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설령 돈을 못 도와준다고 해도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푸드트럭 안에는 떡볶이, 국물 끓는 소리만 쓸쓸하게 퍼졌습니다. 손님도 별로 없었고 매출도 시원치 않았어요. 이런 날이 계속되면 가게는 꿈도 못 꿀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나 봐요. 정란이의 체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점점 포기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운명이 저희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복권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꾸준히 사고 있었지만 5천 원 이상 당첨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숫자를 계속 확인해봐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정란아, 이거 좀 봐봐. 뭐요? 이 숫자들 말이야. 내가 찍은 숫자랑 똑같은데. 정란이가 다가와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여보, 이거 1등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저희가 1등에 당첨된 거였어요. 정란아, 우리 1등이야. 얼마요? 30억이야. 그 순간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멈춰섰습니다. 30억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어요. 30억이라고요? 정말요? 정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2천만 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30억이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가게 할 수 있어요. 정란이가 제 팔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저도 얼떨떨했어요. 30억이면 가게는 물론이고 훨씬 큰 음식점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예 여러 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준호의 모습이었어요. 저한테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평생 국물이나 팔던 분이. 그 차가운 말들이 다시 귀에 들렸습니다. 정란아, 잠깐. 왜요? 준호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왜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과연 준호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갑자기 돌변해서 좋은 아들 노릇을 할까요? 아니야. 일단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정란아, 생각해봐. 준호가 돈 때문에 우리한테 잘해주는 게 의미 있을까? 정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죠.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30억이 생겼다는 기쁨과 함께 아들에 대한 실망감도 여전했거든요. 여보, 우리 준호를 시험해봐요. 시험. 네, 진짜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날이에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준호의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야 그 아이의 진심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계속 숨기는 거예요? 응, 준호가 먼저 마음을 바꿔서 우리한테 오기까지는 말하지 말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30억이라는 거대한 행운이 생겼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아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바로 가족의 진심이었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희는 로또 당첨 사실을 철저히 숨겼어요. 평소와 똑같이 푸드트럭에서 장사를 했고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저예요! 응. 무슨 일이야? 그냥 안부 인사 드리려고요. 안부 인사라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를 차갑게 대했던 그 아이가 갑자기 안부 인사를 한다고요? 아, 그리고 아빠! 가게 얘기는 어떻게 됐어요? 역시 그렇습니다.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네요. 글쎄, 돈이 부족해서 포기해야 할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준호의 목소리에서 미안함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혹시 다른 방법은 없어요? 대출 같은 거? 대출. 우리 나이에 무슨 대출을 받겠어? 아, 그럼 정말 어렵겠네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자기가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마치 남의 일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그런데 너는 정말 부모 도와줄 생각이 없니? 아빠!
저 진짜 여유 없다니까요. 제 생활도 빠듯해요. 빠듯하다고요? 대기업에 다니면서 월급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는데 2천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인가요? 알겠다. 그럼 됐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정란이에게 말했습니다. 정란아, 이제 알겠어. 준호는 정말 우리를 도와줄 생각이 없는 게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있어도 안 줄 애예요.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서. 또 가게 얘기해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다른 얘기야. 한 번만 와봐. 준호는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표정부터 귀찮다는 게 역력했어요. 뭔 얘기인데요, 아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내게 정말 실망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들어봐. 아빠가 원한 건 내 2천만 원이 아니었어. 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뭘 원하신 거예요? 내 마음 한 조각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 말에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준호야, 아빠가 30년 동안 뭘 했는지 알지? 네. 그 떡볶이와 오뎅으로 너를 키웠어. 내가 국물이나 판다고 한 그 일로 말이야. 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빠,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단 한 번도 등록금 못 낸 적 없지. 용돈도 꼬박꼬박 줬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알아요. 그런데 정작 부모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매달리지 말라고 하더군.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지? 웃기지 마세요라고 했나? 아빠, 저는 준호야, 진짜 웃긴 건 따로 있어. 저는 주머니에서 로또 용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로또 1등 당첨증이야. 30억. 30억이라고요? 그래, 30억. 내가 그렇게 못 도와준다던 2천만 원의 150배야. 준호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언제부터요? 내가 우리를 거절한 다음 날부터 알고 있었어. 그럼 왜 안 말씀하셨어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진심을 보고 싶었거든. 아빠! 결과는 어땠을까? 30억이 있어도 너는 우리를 똑같이 대했어. 여전히 차가웠고 여전히 관심 없었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알았어. 준호야, 돈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더라? 저는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달랐구나.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진짜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기회는 이미 줬어. 내가 차버린 거야. 아빠, 이제 우리는 가게도 차리고 편하게 살 거야. 네, 도움 없이도. 정란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정말 실망했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니? 엄마, 저 정말 됐어. 이제 늦었어. 저희는 준호를 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뒤로 준호가 뭐라고 하든 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희는 정말로 가게 계약을 했습니다. 30평짜리 깔끔한 분식집이었어요. 간판에는 영순의 분식이라고 적었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주문을 받고 따뜻한 실내에서 장사하니까 정말 꿈 같았어요. 여보, 우리 정말 해냈네요. 정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준호였어요. 아빠, 엄마, 저희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무실 거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나가세요. 아빠, 제발 한 번만.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에요. 개인적인 얘기하러 온 거면 나가주세요. 결국 준호는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왔지만 저희는 끝까지 외면했어요. 부족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손을 잡아줄 자식의 따뜻한 정이었어요. 돈은 언제든 생길 수 있지만 한번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준호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지금 저희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따뜻한 가게에서 정직한 장사로 말이에요. 30억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사람이더군요. 준호는 그 둘 다 잃어버린 셈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수와 정란이 부부는 30년간 아들 준호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추운 겨울과 뜨거운 여름, 푸드트럭에서 떡볶이를 끓이며 그 아이의 등록금과 용돈을 벌었죠. 하지만 자식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매달리지 말라 하며 차가운 말을 던졌으니까요. 둘째,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수가 원했던 건 2천만 원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 한 조각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말했잖아요. 부모는 자식의 성공이나 돈보다 자신들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그 마음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준호가 설령 돈을 못 줬더라도 적어도 죄송해요. 상황이 어려워서 도와드리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예요. 셋째,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준호는 30억 로또 당첨 사실을 알고 나서야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낸 그 순간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어요. 기회는 이미 줬어. 내가 차버린 거야 라는 영수의 말처럼 인생에서 진정한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넷째, 돈은 사람을 바꾸지만 진심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영수 부부가 처음부터 30억이 있다고 말했다면 준호는 분명 태도를 바꿨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진짜 효심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계산일 뿐입니다. 영수 부부는 그런 가짜 관심보다는 진심 어린 한마디를 원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는 자식의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준호가 부모의 일을 국물이나 파는 일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웃기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그 말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지만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무시당할 때 가장 큰 아픔을 느낍니다.